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좀 상당히 독특합니다. 바로 천공 스승님이라는 분의 법문 중 일부인데요. 남북 통일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해석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는 한반도 분단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은 무엇이라고 제시할까? 더 나아가서 최근 국제 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회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분석은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과 그 논리를 좀 깊이 탐색해서 여러분께서 이 관점에 대해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실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시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다룰 자료는 그 한민족의 역할부터 시작해서요. 남북 분단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2024년 9월이라는 특정 시점까지 대한민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자료의 내용을 뭐랄까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저희가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정보 그리고 그 논리 자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이 관점이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이 뭔지 또 그 논리 구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자료에서 말하는 통일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단순한 민족적 염원? 그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통일은 인류 전체의 뿌리 역할을 하는 한 반도가 자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단된 상태로는 그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민족의 소망 이전에 인류사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아, 인류의 뿌리로서의 역할이라. 와,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근데 그 분단된 남과 북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에 아주 독특한 해석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남한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깨닫고 배우면서 어떤 자주적인 힘을 길러서 결국에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역할, 이걸 부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0년간의 성장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 남한이 역량을 키우는 동안에요. 그럼 북한의 역할은 뭐였다고 보나요? 이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하네요. 여기서 정말 뭐랄까 파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북한의 역할은요. 남한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일종의 방어패 또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외부의 위협, 특히 이제 냉전 시대의 공산권 세력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북한이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희생적인 역할이라니요? 아, 상당히 좀 의외 해석인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료는 지난 70년 동안 남한이 전쟁 없이 아주 평화롭게 경제 성장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그 환경 자체가 사실은 북한의 희생 덕분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5천 년 우리 한민족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성장기였다. 이 점을 거듭 언급하면서요. 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가 가능했던 배경에 북한의 방패 역할이 있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뭐 일본 역시 일정 부분 비슷한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런 부연 설명도 있고요. 5천 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70년의 평화. 그 이유를 외부 위협을 막아준 북한의 희생으로 돌린다? 아, 이거 확실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각과는 상당히 다르네요. 그럼 이 분단 자체를 단순히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한반도의 38선이 그냥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그 냉전 시대의 강대국들 있잖아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구소련과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이 이념 대립이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구현된 현장이 바로 한반도였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38선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세계적인 대립 구도가 한반도에 딱 응축돼서 나타났다 이런 거죠. 국제사회의 38선이라.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남북 간의 그 팽팽한 군사적 대치나 뭐 여러 갈등 상황들은 어떻게 설명하는 건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자료는 남북 간의 갈등마저도 결국은 남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었다. 혹은 더 거창하게는 하느님의 작품이다.
또는 천지공사의 일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천지공사요? 그건 또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좀 풀어주시죠. 네, 그 천지공사라는 용어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뭐랄까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나 섭리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더 큰 질서나 계획이 존재하고 남북 분단이나 갈등 역시 그 큰 계획의 일부였다. 이런 논리죠. 이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단순한 적대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로서 남한이 성장할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다려준 존재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이렇게 거시적인, 거의 뭐 우주적인 계획의 일부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적대감이나 뭐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만으로는 통일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런 천지공사의 맥락을 이해해야만 진짜 해법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요.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이런 큰 틀, 그러니까 분단과 성장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정치적인 수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남한의 성장기는 언제 끝났다고 보나요?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떤 단계라고 설명을 하는지요? 구체적인 시점을 딱 명시하는데요. 2012년 12월 21일. 이날을 기점으로 남한의 성장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장만을 추구할 때가 아니고 지난 70년간 북한이 감내해야 했던 그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아주 지혜롭게 남북이 함께 통일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런 겁니다. 통일 준비 시기라. 그럼 구체적으로 통일의 적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했었을까요? 원래는 2025년 가을쯤을 통일의 어떤 중요한 시기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먼저 찾아왔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결정적인 기회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었다고 딱 지목합니다. 여기서도 전쟁 월이라는 말 대신에 분쟁, 컨플릭트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데요. 그 점이 좀 눈에 띄죠. 아마도 이게 아직은 뭐 3차 세계대전 같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은 외교적 해법이나 어떤 정리가 가능한 상태로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대한민국에게 통일 환경을 조성할 기회였다고요? 이건 또 어떤 논리인가요? 상당히 좀 연결하기 어려운 두 사건 같은데요. 이 자료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이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재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시한을 2024년 9월까지로 딱 못을 박아요. 이 시한을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가진 뭐 군사력이나 외교력만으로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동력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거요. 당시 전 세계가 정말 갈망하던 그런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었고 이게 아주 강력한 외교적 레버리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죠. 오히려 뭐 미국과의 기술 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좀 농락당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제시가 되고요. 첨단 기술이 중재의 열쇠였다. 이거 참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그럼 이 중재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목표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자료는 중재의 초점이 단순히 두 당사국을 넘어서 이들을 도움으로써 혼란에 빠진 유럽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대한민국이 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유럽 내에 강력한 리더십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었다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우리 인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했다고 강조하고요. 와, 정말 원대한 구상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재를 했어야 한다고 제시하나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동 주체부터 딱 특정하는데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 이걸로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두 그룹 총수가 같이 가야 한다. 그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질량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등장해요. 이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힘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혼자서도 푸틴을 상대할 질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각자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함께 가야 그들의 기업과 기술력이 상징하는 어떤 무게감, 즉 질량이 합쳐져서 푸틴이라는 거물을 상대할 만한 수준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질량.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나 무게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어야 한다고 보나요? 첫 번째 단계는요.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지원, 특히 무기 지원 같은 걸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의 총수가 직접 방문한다면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우크라이나를 먼저 만난다.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고 주장하나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전쟁을 멈추십시오 라고 요구해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당황하겠죠. 도움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쟁 중단을 요구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젊은이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는 이런 소모전은 안 된다는 거죠. 보석보다 귀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명분을 내세우라는 겁니다. 전쟁 중단 요구와 함께 뭔가 좀 구체적인 제안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는 거죠. 전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신 미래를 위한 힘, 즉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추십시오. 대한민국 그리고 삼성과 현대가 그것을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현지의 최첨단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단순한 농업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미래가 없으니 첨단 산업 기반을 우리가 마련해주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와, 서방 진영의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첨단 기술 이전을 약속한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거부하기 힘든 엄청난 제안이었겠네요. 그렇죠. 이 자료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당연히 아니 근데 푸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것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때 푸틴은 우리가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했다는 거죠. 푸틴을 설득하겠다. 아니,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었을까요? 그 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푸틴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당신들은 이 제안, 즉 첨단 기술 지원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멈추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조건을 하나 더 붙여요. 바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러시아를 설득할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토 불가입 선언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조건이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에 동의하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부핀이 동의할 경우에 한국의 제안과 조건을 따르겠다는 명확한 약속, 가능하면 서명과 같은 공식적인 형태로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합의 문서가 이제 다음 단계의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러시아 방문이겠군요.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약속, 특히 나토 불가입 약속이 담긴 그 문서를 들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 이것이 이 시나리오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이 자료가 실제 푸틴과의 만남 장면까지는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물밑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함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극비리에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무슨 영화 시나리오 같은 구체성과 대담함을 가진 계획이네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이고 또 주장일 뿐이지만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를 한민족의 소명 그리고 천지공사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거시적인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성장 이유, 북한의 희생적 역할론, 그리고 202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중재라는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네, 이 자료가 참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접하는 지정학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계산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큰 계획이 있고 또 한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모든 현상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렌즈 하나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거 좀 수긍이 간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접해보고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서 스스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 주어진 거대한 역사적 사명이나 역할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른 여러 전 지구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뭐 기후위기라든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혹은 뭐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무엇일 수 있을지 이 자료의 관점을 빌려서 새롭게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은 만약 2024년에 그 중재 기회가 정말 실제했고 우리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 관점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나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께서 각자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 익숙한 틀에서 좀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한 번쯤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독특하고 또 깊이 있는 자료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